여기 이제 보면 언어와 국어라고 이제 국어학교를 나오는데 네. 국어, 한국어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6페이지에 언어의 특성 여기 별표 좀 쳐놓으세요. 2번에 네. 언어의 특성이 창조성, 자의성, 그다음에 능림의 사회성, 문화적 전달인데 창조성은 말 그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오피스텔 이런 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거 호텔, 뭐 오피스텔, 뭐 또는 바캉스 이런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말을 창조해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창조성. 자의성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자의성이라는 거는 이 자자가 이게 제멋대로 자자예요. 제멋대로 자자. 이 뜻자. 이걸 자자를 쓰라고 하면 스스로 자자로 쓰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제멋대로 자자예요. 그래서 그 제멋대로 쓰인다는 게 자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밥을 밥이라고 안 하고 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의성이거든요. 8페이지에 보면 거기 네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언어의 네 번째 줄에 내용, 형식과 의미의 음성 관계는 자의적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코라고 하고 얼굴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인 게 아니라 우연적인 결합이다. 그래서 코를 얼굴이라고 뭐 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의성은 뒤에 3번의 사회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밑에 보면 인인데 뭐 중국인들은 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맨이라고 하고 이런 게 다 자의성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9페이지에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코를 코라붙고 부르는 거에서 아까 자의성과 사회성은 연결된다. 그리고 문화적 전달은 그걸 계속해서 후대에 전달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언어의 다양한 분류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시험에 랑그와 빠롤이에요. 거기 11쪽에 2번 랑그와 빠롤의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랑그와 빠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랑그는 거기 둘째 줄에 있죠. 머릿속에 기억되는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사회에서 공인된 상태로의 언어. 거기 밑줄 치세요. 반면에 빠롤은 현실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를 의미한다. 그래서 랑그와 빠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랑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여기 나오죠.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 공인된 상태로 언어. 빠롤은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밑에 단락 보면 언어학자들은 흔히 랑그를 여기 악보에다 가로를 붙이고요. 빠롤을 연주에다 가로를 붙고 또는 이렇게 나오거나 랑그 동그라미 치고 빠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단골 메뉴예요. 그러니까 랑글은 악보고 빠롤은 연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랑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한테 안녕하세요면 안녕하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발음을. 그렇죠? 이런 게 빠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랑과 빠롤의 차이점은 우리가 뭡니까 피아노 연주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연주하는 때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악보는 똑같아도 그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11쪽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첫째 줄에 나오는데 언어학자가 관심을 가지는 쪽은 당연히 랑그가 된다. 찾으셨죠? 실제로는 개개인의 빠롤에서 자료를 찾더라도 개인차를 제거하고 난 랑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랑그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랑과 빠롤에서 그 랑그가 중요하다. 그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제 보면 정리해 드릴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자 언어의 특성인데 매라고 하던 것을 산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거하고 사람들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사회성이죠. 사회성. 사람들이 책이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러 안 된다는 게 나는 사회성이라고 써놓으시고 칸은 매라고 하던 걸 산이라고 하게 됐다. 이게 자의성이죠. 언어의 자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산을 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매라는 말하고 이제 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매는 없어져 버리고 산만 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는 것과 관련 있다. 이게 창조성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없었던 말들이 유한했는데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이게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랑과 빠롤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빠롤은 개인의 언어다 맞죠. 랑그는 사회에 공인된 언어다 맞죠. 빠롤이 악보라면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랑그가 악보라면 그러니까 빠롤 X 랑그라고 치고
그 랑그를 빠르로 고쳐서 실제 연주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언어학자들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건 랑그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거 똑같이 안 내더라도 언어학자들이 실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문제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16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뭐 의문론은 뭐고 형태론은 뭐고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16페이지에 의문론은 자음, 보음, 액센트, 음장, 음의 길이란 뜻이에요. 음절 등 언어의 소리를 연구하는 분야 이게 의문론 동그라미. 문법론 말 그대로 형태소, 단어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법은 흔히 형태론과 통사론을 포함해서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형태론을 가로로 묶어보세요. 그래서 1번이라고 써놨어요. 1번.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수나 단어의 내적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 형태론. 그 다음에 통사론 가로로 묶어서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문장의 구조와 이것을 지배하는 규칙 등 두 개 이상의 단어와 관련된 현상을 기술하는 분야. 그래서 이렇게 형태론하고 그 통사론을 가로로 묶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갔냐 이런 문제가 되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17쪽으로 가서는 의미론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의미론 이것도 가로로 묶어놓으시고 영어로 semantics라고 하는데 단어나 구, 문장 등 여러 단위의 의미를 연구하는 그 분야가 의미론입니다. 그 의미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무지개라는 게 있다. 무지개. 이 무지개라는 말이 있는데 무지개가 원래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무지개가 이제 레인보우인데 영어로는 물지개에서 나온 거예요. 물지개. 물을 담은 이 물에서 니를 떨져 나간 거고 지게는 이게 지게라고 하니까 무슨 등에다 지는 지게가 아니라 이 궁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생긴 문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이렇게 문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문의 모양이. 이걸 지게문이라고 합니다. 지게문. 그래서 이 문의 형태가 아치형으로 돼 있다 해서 지게 이게 등에 지는 지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지게라는 말이 지게로 바뀌었고 물에서 니를 떨져 나가서 이게 무지개가 됐다. 무지개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론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 의미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원론 이런 게 다 의미론에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의미론 나중에 의미론 4학년 2학기에 아마 이제 언어와 의미에서 또 배워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국악 영역을 보면 음성학, 의문론, 문법론, 의미론, 문법론의 형태론과 통사론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우리나라의 언어가 어떤 어족이 있냐. 그러니까 어족이라고 그 넷째 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 어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어족이에요. 어족이라는 게 그런 거고 뭐 뒤에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뭐 비교나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다음에 넘겨서 20페이지로 가보세요. 20페이지에 그 응용 언어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응용 언어학은 언어학을 다른 곳에 이제 연결시킨다 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응용 언어학에서 이제 보면 여기 좀 보세요. 언어학을 연구하는 첫째 줄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일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 나눠지는데 전자 일반 언어학은 학문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분야 이게 일반 언어학이고 후자 응용 언어학은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 쭉 나오고요. 그 밑에 단락으로 내려가서 밑에 단락 내려가면 여기에 속하는 언어 정책, 언어 교육론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그 응용 언어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어 정책, 언어 교육론, 전산 언어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공시론과 통시론이라는 말이 21쪽에 나와요. 21쪽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 이렇게 시간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공간. 그러니까 공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연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을 통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통시론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짐승이라는 말이 있다. 짐승, 그 애니멀이라고 하죠. 네 발 달린. 근데 원래 이건 중생이란 말 나온 거예요. 이 중생이 짐승이 됐다가 다시 뭐 짐승이 됐다 짐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흘러간 거죠. 이걸 통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쭉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이고. 근데 공시론은 뭐냐면 우리가 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전라도 가면 김치라고 그래요. 김치. 들어보셨죠?
김치를 짐치라고 그래요. 뭐 기읍인데 지읒으로 이렇게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공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언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공시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통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과 연결돼 있다. 뭐 그런 걸 따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통시론은 이게 뭐겠어요? 종적이죠. 횡적이 아니죠. 옆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횡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넘겨보세요. 거기 그 22쪽에 보면 셋째 줄에 끝에 공시 언어학은 한식 여기 밑줄 주세요. 한식의 언어의 고정된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정태 언어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태라고 할 때 정자가 고유할 정자예요. 모양 태자. 정태 찾았죠. 정태. 그러니까 고유한 정자의 모양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유하게 이렇게 그 똑같은 시대, 동시대 이렇게 쓴다는 건데 그러면 자 공시론이 뭡니까? 정태가 되겠죠. 그러면 통시론은 뭐겠어요? 정의 반대. 움직이는 거. 동태가 되는 거. 먹는 동태가 아니라 움직인다고.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증생이란 단어가 짐승으로 바뀌었고 짐승으로 바뀌자면 계속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동태라고 하는 거고 그 공시라고 하는 건 정태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뭡니까? 공시론과 관련된 것은 무슨 언어학이냐? 정태냐? 뭐 예를 들어서 동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공이란 말이 전공 또는 전공이 어려운 공정한 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 언어학 정태론. 그러면 통시 언어학은 당연히 동태론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쪽에 보면 국악 영역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자음, 보음, 음장을 연구하는 분야가 의문론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 16쪽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대학 셋째 줄에 의문론은 자음, 보음, 액센트. 단어와 문장 구조, 구조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이건 뭐였어요? 단어와 그 문장 뭐 이런 거 연구 뒤에 아까 문법론이라고 나왔죠? 16페이지 보시면 나오고요. 넓은 의미의 문법론에는 의문론과 의미론도 포함된다. 이거는 그 17쪽을 보시면 돼요. 17쪽에 국어학의 영역에 보면 뭐 이렇게 의문론 의미론 있고 그 문법론이라는 게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또 나눠지죠. 그러니까 의문론과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넓은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라고 좁은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음성학에서 음성의 기능이나 체계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16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요. 음성학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말소리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음향학적으로 뭐 따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음성 기능 이런 게 아니죠. 1번이고 계통론과 관계가 먼 것은 뭐냐 이거는 비교 언어학, 역사 언어학, 통시 언어학인데 보세요.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통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통시론, 시간이죠.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언어학도 시간하고 관련이 있겠고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같은 어떤 언어가 이 두 개의 언어가 어떻게 변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든 영어와 우리말든 어쨌든 두 개의 언어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계통. 그러니까 계통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인류 언어하고 그냥 인류가 쓴 언어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공시론과 관계가 아닌 거 아까 정태 공정으로 외우라고 그랬고 공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횡적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가는 거니까 고정된 언어 연구 이것도 맞죠. 왜냐면 똑같은 시기에 김치와 짐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 현상 이거는 통시론이라고 해요. 요 말 보니까 쉽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의문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주로 이제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발음기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목젖이 뭐고 뭐가 뭐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볼게요. 31쪽에 구계가 나요. 구계. 거기를 보면 구계라는 게 우리말로 입천장이라는 뜻이에요. 입구자에 이 개자가 뭐냐면 덮을 개자예요. 덮을 개. 그 개자가 한자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경구계하고 연구계가 뭐냐면 경은 단단할 경자고요. 셋째 줄에 연구계는 부드러울 연자예요. 경구계 연구. 그러니까 이게 혀를 이렇게 입천장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경구개고 이 안쪽에 그게 연구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넘겨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32쪽 뭐 다른 건 건너뛰고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조음체와 조음점이라는 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한데 그 성문을 통해서 이 소리를 입안에서 어디서 막느냐 이렇게 할 때 조음체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요 밑줄 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발음기관 중 입 아래쪽에 있는 아랫입술 혀를 조음체라고 하고 그 조음체들이 가닿는 입천장, 윗니 이런 거를 조음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조음점하고 조음체가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조음체 가로로 묶어놓고 조음점 가로로 묶어놓고 그래서 입안 아래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음체고요. 조음체고 그다음에 위쪽이 조음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조음체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고 조음점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음체의 상대역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여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음소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33쪽에 보면 음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거기 1번 음소와 채소 대리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 밑에서 한 셋째 줄 보세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셋째 줄 첫 번째 단락에 끝에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한다 나오고요. 그래서 물과 불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우리가 물과 불이 있다. 그러면 요 지금 울자라고 하는 것에서 미음자가 붙으면 물이 되고 뭐 예를 들어 풀 같은 경우 피읍이 붙으면 풀이 되겠네. 요런 게 음소인 거예요. 요게 여기에 어떤 단어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소 대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울은 똑같은데 미음, 비읍, 피읍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채소 대리보. 채소 대리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좀 건너뛰겠습니다. 운소라는 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36쪽으로 가면 운소가 있는데 이 운소는 뭐냐면 말을 이루는 요소 중에 자음과 모음 외에 자음과 모음을 얼마나 길게 내고 크게 내며 뭐 높게 내느냐 이런 건데 그 넷째 줄부터 붙어있어요. 음의 장단 길고 짧은 거 고저 높고 낮은 거 강하고 약한 거 이런 것들을 운율 자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운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장음, 단음 이런 것들 다 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음이냐, 단음이냐, 뭐 고저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억양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제를 풀면 정리할게요. 38쪽에 보면 허파에서 만들어진 기류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은 성대죠. 성대. 이게 허파에서 만들어진 기류가 성대를 가장 먼저 이게 통과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29쪽에 2번 성대를 보세요. 성대를 보면 바로 밑에 허파에서 기관을 통과하는 기류는 성문이라는 1차 관문을 만나게 된다. 이게 나죠. 성문. 소리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1번이고 발음기관 중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과 관계 깊은 게 성대입니다. 성대. 왜 그러냐면 유성음은 뭐고 무성음은 뭐냐? 유성음은 성대를 울리는 소리고요. 무성음은 성대가 안 울리는 소리예요. 그걸 유성음, 무성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성음과 무성음은. 그 다음에 운소와 관련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뭐 변별적 기능 맞죠? 의미를 분화시키는 최소의 단위 이거 아까 요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물, 불, 풀 그다음에 특정 언어에서 소리로 인식된 최소의 단위인데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소리들은 각각 하나의 음소가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 상호 보충적 분포라는 뜻이에요. 상보적 분포가 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가 있어요. 또 흙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러니까 흙만 이러면 발음을 할 때는 흙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흙에 도가 되면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 같은 흙이란 단어지만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걸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박사 하이드가 있는데
지킬 박사일 땐 하이드가 안 되잖아요. 하이드일 땐 지킬 박사가 안 되잖아요. 그걸 상보적 분포라고 그래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3학년 때 이제 좀 더 어학에서 배우시겠지만 어쨌든 그걸 상보적 분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그 소리들 상보적 분포 이게 뭐 음소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음소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국어의 자음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40쪽 보세요. 좋은 위치하고 방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좋은 위치의 그 단어들을 외우면 나머지는 다 좋은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단골로 나오냐면 다음 중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요게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좋은 방식은 나머지다. 그러니까 양순음부터 보면 위치 양 입술 소리, 양 입술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읍, 피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이렇게 붙이죠, 의자. 의자를 붙이고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브, 프, 뿌, 무 하면 양 입술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양순음인 거예요. 그다음 치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윗니 뒤쪽에 잇몸인 치조에 가닿아서 내는 소리 치조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그 윗니 뒤쪽에 드, 트 이것도 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 트, 뜨, 느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붙어요. 위쪽에 이빨 뒤에 그걸 이야기하고 구개음은 설면 혀의 그 면이 경국에 아까 이 연국이 경국에 했잖아요. 이 앞부분 거기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즈, 치, 쯔 이렇게 발음해 보면 이 앞쪽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구개음인데 이거는 이제 경국이라는 거, 단단한 거. 연국에는 연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가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뒤에 붙잖아요. 후는 목구멍 후자예요. 이게 후자가 모르시면 써보세요. 목구멍 후자. 그러니까 목구멍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어를 공부하면 뭐 허차바 이렇게 이 목구멍으로 내는 소리가 되게 많아요. 이 중국어에서. 하여튼 그래서 뭐 차 마실 거냐 할 때 허차바 그러거든요. 하여튼 후음이라고 목구멍 소리 히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이게 이제 여러 유형을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중 후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겠다. 이 후음이 히읗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읗 여기 또 히읗이죠. 후음은 히읗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 그리고 연구계 같은 경우는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발음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때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의를 붙이고 발음을 하는데 막 소리 내지 말고요. 속으로 발음을 해보면 대충 알아요. 구개음도 그렇고 양순음도 그렇고 치조음도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좋은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치구연후. 그러니까 거기다 양치구연후라고 써보세요. 양치는 구연하고 나서 해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좋은 위치. 그러니까 양치구연후가 그 머리 글자고 좋은 위치잖아. 위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양치구연후. 위양치구연후. 그러니까 위쪽에 양치는 구연하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하여튼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머리 글자로 외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닌 것이 좋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폐쇄음은 당연히 폐쇄 됐다가 나는 소리겠고 마찰음도 뭐 있겠고. 근데 이거는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뒤에 풀면 설명드릴게요. 거기 비음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데 43쪽에 콧구멍 소리. 이 코비자거든요. 그래서 비음은 비강. 이 비강할 때 그 43쪽에 4번에 이 강자가 구멍 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콧구멍이라는 소리예요. 비강이라는 게. 그래서 무, 느, 이러면 코 소리가 나요. 무, 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코에서 나오잖아요. 콧구멍 소리. 유음이라고 하는 건 리을 발음이 유음이에요. 르 발음. 흘러가는 소리라는 소리예요. 르음이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평음, 경음, 격음 이건 뭐 아실 거고. 그 자음 분류표가 4-1에 있는데 폐쇄음. 닫히는 소리, 그러니까 마찰음 소리, 파찰음도 이제 마찰음하고 폐쇄음이 결합된 소리예요. 그래서 양순음, 양입 소리, 부무, 부뿌무, 뭐 부푸, 뭐 부푸죠. 치조음이 뜨 이렇게 나오고요. 비음이 나오죠. 니은 나오죠. 비음. 그다음에 연구개음, 이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음 같은 경우는 발음하면 이 혀가
이 위천장 붙잖아요. 이렇게 발음하면 그죠? 단단한 데 붙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발음하면 그래서 그런 거고요. 뭐 연구계에서 크 이런 것들이 연구계 크 이런 것들 후음이 히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뭐 이런 거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뒤에 문제를 풀면서 그냥 49쪽으로 가보면 양순음 이건 쉽다고 이제 프 이런 게 입술 붙이는 소리니까 1번 이런 문제 틀리면 맞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 이런 거는 입술 붙이는 거. 자음을 좋은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는 별표. 제가 아까 설명 금방 했잖아요. 자 다시 40쪽으로 와보면 지금 제가 위 양치 국의 후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가 양수는 치조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연습장 하나 달라고 해갖고 그걸 이렇게 써보세요. 아 위 양치 국의 구연 후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요? 위라는 건 위치잖아요. 좋은 위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음과 격음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후음과 치조음 이렇게 나왔는데 후음은 이제 맞잖아요. 후음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치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조음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양수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제가 말 잘못.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 안 들어갔다고. 좋은 방식이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거니까 후음하고 치조음이겠죠. 그렇죠?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거니까 방식이 아니라고요. 자, 그다음 반모음과 관계 있는 거 이건 이중모음이. 이게 뭔 소리냐면 이중모음이라는 말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 이중모음이라는. 정확히 잘 모르겠죠. 이중모음이 뭐냐면 보세요. 영어를 가지고 설명. 이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열. 그래서 이 국어학을 공부하려면 영어를 전공한 사람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는 영문학 공부하면 막 영어학개론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이게 다 영어학에서 나온 이거는 제2발음만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연이잖아요. 해년 맞죠? 이거는 귀잖아요. 귀 맞죠? 이 정도는 알죠? 귀. 이거는 이얼 이렇게 이게 발음이거든요. 이얼 이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귀. 그렇죠? 이얼. 그렇죠? 근데 이 한 해 할 때는 해피 뉴 이어. 그러면 우리말로는 해피 뉴 이어라고 하지만 영어로 발음할 때는 해피 뉴 이어이에요. 해피 뉴 이어이 아니에요. 해피 뉴 이어면 행복한 새로운 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져 있잖아요, 발음이. 근데 뉴 이어 이렇게 근데 뉴 이어인데 한국 사람 발음하기 힘드니까 뉴 이어라고 하는 거라고. 이 제2 발음이 이게 이제 반모음의 그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도 아니고 이 발음은 이 발음인데 요 발음하고 같이 발음돼 버려요. 이건 이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할 때 귀는 이얼이고 이거는 이게 같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얼 빨리 하면 열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열로 발음하는 거예요. 열. 이거는 이열 따로따로 단독으로. 근데 이거는 열.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모음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처럼 쓰이는 거. 그걸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중 모음에 왜 그러냐면 발음 자체가 이중으로 모음이잖아요. 이중 모음인데 이 이중 모음이 하나로 이중이라는 거는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의문문 3번에서는 의문문 3번이 이제 나와요. 뒤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국외음악 음라우트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모음조화 같은 경우 이제 56쪽을 먼저 보세요. 유마라고 하는 것은 니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리인데 천리라고 발음해. 논리 뭐 이런 거 쭉 진로 지도 어쩌고 찰나.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해도이가 해도지. 그러니까 지읒 티읒이 지읒 치읒 앞에 나오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초등학교 보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읽을 때 가티라고 안 읽잖아요. 가치라고 읽지. 이게 국외음화예요. 디귿이나 티읒이 이 앞에 나오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미다지가 있어요. 미다지.
미다이지 원래 미다이가 맞잖아요. 근데 발음은 어떻게 해? 미다지가 되잖아요. 맞죠?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시험에 실제로 그랬대. 미다지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하면 미다지잖아요. 미다 초등학교 학생이 미다지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했더니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썼대. 이 미다지가 맞는 거예요. 같이 미다지 하여튼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모음조화는 모음끼리 뭐 이렇게 쓰는 거겠죠. 뭐 퐁당 이런 것처럼 그런 것 정도 알면 되고. 음라우트라는 게 이제 뭔 소리냐? 음라우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58쪽에 이 음라우트란 말이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비가 있어. 원래 남비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가 붙어 있잖아요. 모음이. 그러니까 여기 이자를 또 붙여준 거예요. 냄비가 돼. 이런 걸 이모 역행, 그러니까 이 음라우트라고 했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모 역행동화라고 해요. 이모 역행동화. 이모 역행동화란 말로 뭐 학교를 학교라고 하고 학교라고도 하지만 여기에 이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손잡이, 먹이다, 먹이다 이런 걸 다 이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이 역행동화라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게 바뀐다. 그걸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올챙이 이런 거. 탈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59쪽에 보면 딸님인데 따님이 되고 달달인데 다다리가 되고 알리가 아니가 되고 그다음에 알다에다 니가 붙었단 말이에요. 알리 안 하잖아요. 아니 이런 의미고 알시다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니라는 게 부정의 아니가 아니라 그 사실 아니 그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누아라 이런 거 놔라 이런 거 다 축약을 한 거다 이런 거겠죠. 첨가라고 하는 것은 60쪽에 나오는데 첨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 플러스 아지잖아요. 그게 송아지가 돼요. 소 플러스 아지.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송아지. 이게 소에다가 이응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고 축약은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이다 넷째 줄 보세요. 보이다가 배다, 누이다가 뉘다 이런 것들 줄이는 거 그런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62쪽 음소의 분포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보세요. 밭이 밭으로 발음되는 거 밭. 그다음에 신라가 신라. 그다음에 그 국물이 국물 이렇게 나오죠. 국물. 근데 굿이가 이 구지가 됐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굿이라고 하는 것은 구지로 되는 거 이거 국외음화죠. 국외음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게 뭘 문제가 나온 거냐면 자 다시 55쪽으로 가볼게요. 55쪽에 음은 변동 1번 대치하는 거 이게 중화, 비음화, 코솔 나는 거 유음화, 국외음화, 모음조화 그다음에 음라우트 요게 지금 대치 부분이에요. 대치 부분. 그러니까 대치된다는 거고 탈락 부분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국외음화는 떨어져 나가진 않죠. 어떤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딸님이 따님이 됐거나 뭐 또 첨가는 소아지가 송아지가 됐거나 뭐 누이다가 뉘다가 됐거나 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탈락이라는 거는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구지가 되는 거 이거는 탈락이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탈락 음운의 음소의 분포 제약과 관련된 게 아닌 거 구지가 구지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국외음화 현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56쪽에 보면 56쪽에 국외음화 국외음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소의 분포에 그런 그 제약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버렸다든가 그다음 신라라고 하지만 신라시대 이러지 신라 이렇게 안 읽잖아요. 국물 이렇게 안 읽잖아요. 국물 이렇게 읽는다든가 그다음에 밭이라고 하는 것이 밭으로 발음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음소의 분포가 제약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구지로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냥 국외음화 형태죠. 국외음화 형태. 그러니까 발음은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 이렇게 리을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 국물은 구의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버린 거고 밭은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 버린 건데 이거는 그냥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앞에서 그냥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굿이 이렇게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구지로 발음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 이렇게 나는데 해도지. 그러니까 원래 해도인데 그 사각사각 같은 경우는 모음 좋아하잖아요. 모음끼리 가는 거. 논리는 리 앞에
논이 리을로 바뀐 거, 논리. 해돋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음화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리하고 영향을 받는 거지. 해돋인데 해돋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국외음화. 근데 꽃은 그냥 뭐 이게 동화라는 것에 뭐 그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의 꽃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꽃이라는 것 자체가 뭐 동화라는 건 뭐냐면 같은 형태로 한자로 쓰는 게 이제 쉬운데 이렇게 써요. 동화. 같을 동자에 대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게 동화거든요. 꽃은 그냥 꽃이라는 단어라고요. 그 다음에 역행동화, 완전동화, 인접동화 이렇게 뭐냐면 반물이 있어요. 반물. 반물 보면 이게 설명드릴게요. 이 미음 때문에 앞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역행동화예요. 네. 역행. 그 다음에 미음이 발음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동화. 그렇죠. 발음이 똑같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접동화는 요 단어하고 요 단어가 거의 붙어 있죠. 반물이. 그러니까 인접동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물로. 그 다음 형태소가 있는데 이제 아마 형태소가 좀 어려울 거예요. 공부하기가. 형태소가 좀 어려운데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채소의 유의미적 단위. 거기 그 66쪽. 지금 말 따라오시겠어요? 네네. 66쪽의 두 번째 줄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이게 형태소예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런 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형태소에 좀 설명드릴게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그냥 눈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형태소는 눈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소라고 의미를 이루는 채소단위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형태는 뭐 넘어가고 여기 이제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가 나오는데 거기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별표 쳐놓으세요. 67쪽에 2번. 그래서 형태소는 이제 결합이 되는데 자 넘겨보세요. 흙, 코, 얼굴, 나무 등은 독자적으로 단어가 된 형태소들이고 어느 무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단독으로 자 그 밑줄 치세요. 68쪽 둘째 줄에. 네. 이처럼 다음에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읽어라, 읽은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이란 건 어간이에요, 어간. 읽이란 단어가 어간이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든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 밑줄 쓰세요. 거기 넷째 줄에 이처럼 다음에 여기 밑줄 반드시부터 어떤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문장이 쓰일 수 있고 단어 행세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쓴다.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란 단어를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무척 이런 걸 쓸 수가 단독으로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밑줄 쓰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다음 밑에서 둘째 줄 국어의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어미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는 모두 의존 형태소다.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어간, 어미.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먹어라 이렇게 해보면 먹이라는 게 어간이에요. 어간. 단어의 줄기. 어미는 단어의 꼬리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간,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런 것들이 의존 형태소. 어휘 형태소 밑에 보면 문법적 관계만 나타내는 형태소냐인가에 따라서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가 있는데 자 많고가 있어요. 많을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고 이럴 때. 그런데 뒤에 다나 은이나 고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많을 어휘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휘 형태소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느냐, 그다음 문법 형태소는 그 문법적인 의미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러면 뭐 종결형, 은이는 연결형 뭐 이렇게 되겠죠. 문법 형태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어가 쭉 나오는데 형태소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71쪽을 좀 볼게요. 71쪽에 보면 71쪽 거기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보겠습니다. 71쪽이 거기 보면 채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조건만으로 단어를 다 규정짓기는 어렵다. 책상, 나팔꽃, 어깨동무 등은 각각 하나의 단어이지만 책과 상, 그렇죠? 나팔과 꽃, 어깨와 동무로 쪼개어도 그 각각이
자리 병식이다. 맞죠?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책상이라는 단어를 형태소로 쓰면 책과 상이고 나팔과 꽃이고 어깨와 동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 휴지라는 건 쉰다는 뜻이에요. 휴지 거기 다음 단락의 둘째 줄에 휴지, 실휴, 그칠지, 포스라고 나왔잖아요. 쉴 수가 있다. 뭐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뭐 저녁.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가을 하늘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가을 하늘은 하나의 좀 단어인데 여기에 저녁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을 저녁 하늘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나팔꽃은 나팔과 꽃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책상도 책과 상 사이에 다른 언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넘겨보세요. 단어는 72쪽에 1번 별표. 71쪽에 1번 별표. 1가로 별표. 그래서 뭔 소리냐면 단어는 그 내부의 휴지, 화장지가 아니에요. 쉰다는 뜻이에요. 휴지를 둘 수 없고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도 없는 의미 단위고 동시에 다른 단어와 뭐 경계엔 휴지를 둘 수도 있고 다른 단어를 둘 수 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팔꽃을 하나 예를 들면 돼요. 나팔꽃이 있다. 그럼 보세요. 나팔이라는 단어와 꽃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이에 내부에 휴지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팔 띄고 꽃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 나팔 뭐 큰 꽃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어 경계에는 휴지를 둘 수도 있고 다른 단어를 둘 수도 있는 언어 단위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팔꽃이 뭐 피었다라든가 이러면 하여튼 이 단어 자체를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근하고 접사 뭐 이런 게 나오죠. 71쪽에 어근과 접사가 나오는데 일단 접사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하고 접미사고요. 어근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어근과 어간은 그러면 이제 뭐 시험을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자 보세요. 어근하고 어미가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 텐데. 어근과 어근과 어간의 차이가 먼저 설명할 수 있어요? 어근과 어간. 잘 모르겠죠? 보세요. 자, 아름답다잖아요. 이 아름답까지가 어디가 어간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게 어미겠죠? 근데 이 어근은 뭐냐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근은 쉽게 말하면 명사라고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명사나 어떤 또 단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죠. 여기에 답이 붙은 건 학생답다. 이런 것처럼 이 아름이라는 건 뭐 어떤 한아름 이런 의미인데 요 단어 요게 어근인 거예요. 아름답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아름이라는 단어가 어근이고 아름답까지가 어간이다. 그리고 단어 어미다. 그리고 이제 접두사하고 접미사는 뭐냐면 앞에 붙으면 접두사고 뒤에 붙으면 접미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3쪽에 보면 맨몸 뭐 풋나물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몸이 메인이란 말이에요. 나물이 메인이고 나가다가 메인이에요. 그 앞에 맨이 붙어서 맨 동그라미 쳐봐요. 가번에 풋 동그라미, 핏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접두사고 뒤에는 잠봇 뭐 덮개 이럴 때 보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개에다 동그라미, 이에다 동그라미, 뭐 스럽에 동그라미 이런 게 다 접미사다 이런 이야기. 뒤에다 붙었다 뭐 이런 거고. 조론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74쪽 여기 3번 부분에다가는 별 전체 동그라미 별표. 73쪽. 이건 뭐냐면 이 단어라고 하는 건 단일어하고 복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어는 아까 쉽게 말하면 눈물 생각하면 돼. 눈물. 그러니까 눈물인데 눈이란 단어가 눈이나 물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게 단일어고 복합어는 눈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쉬워요. 눈, 콤마 물 이게 단일어고 눈물 하면 복합어. 근데 파생어하고 합성어가 차이는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파생어는 뭐고 합성어는 뭐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파생어 그렇죠. 의미는 달라지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죠. 합성어는 말 그대로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 생각합니다. 근데 파생어는 명사 플러스 접사.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눈이란 명사와 물이란 명사 이 합성어인데 참깨 깨라는 단어에 이게 접두사가 붙었잖아요. 이게 파생어예요.
그렇죠? 뭐 참고 참이란 다음에 부란 전미사가 붙었잖아요. 요게 파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생 합성 그거고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이제 뒤 문제를 풀면 정리할게요. 자, 문법 단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거기 76쪽에 1번. 이거는 형태소, 채소의 유의미적 단위, 그리고 문장, 단어 이런 게 다 문법적인 단위. 근데 음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단위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음소라고 하는 건 약간 뭐라 그럴까? 음성학적 단위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형태소, 문장, 단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모여서 형태소가, 그러니까 형태소보다 큰 게 단어고요. 단어보다 큰 게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음소는 이거는 왜냐면 음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풀 할 때 울 발음이 이게 단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먹어라에 포함되지 않는 이거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거 먹어라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먹어라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소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봐요. 그러니까 어라라고 하는 것은 의존 형태소잖아요. 먹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먹어라라고 할 때 이 먹는다는 건 우리가 먹이라는 말만 붙어도 이게 뭡니까? 먹이라는 말에만 붙어도 이게 그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립형태소는 뭐냐면 자립형태소는 보세요. 이게 아까 형태소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67쪽을 보세요. 67쪽. 67쪽을 보시면 이거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이 밑에서 둘째, 그러니까 형태소는 여기서 좀 읽어볼게요. 67쪽. 혼자서 독립해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드시 어떤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단어가 되는 형태소도 있다. 자, 흙, 코, 얼굴, 나무 등은 독자적으로 단어가 되는 형태소들이다. 맞죠? 어느 무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라고 한다.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 근데 이와 달리 읽어라의 읽은, 읽은이 읽고 읽는다, 읽었다 이런 것처럼 결합해야만 문장에 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의존 형태소. 그러니까 그 의존 형태소죠. 그래서 국어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사, 형용사 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뭐 뭡니까? 그 흙이라든가 어떤 단어나 뭐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자립 형태소인 거예요. 맞죠? 자립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거든요. 그 단독. 근데 먹어라라고 하는 건 먹이라는 어간과 어라라는 말이 다시 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립 형태소 아니다.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이 자립 형태소다. 자, 합성어로만 딱 이건 쉽죠. 할미, 꽃, 어깨, 동무는 할미하고 꽃이잖아요. 어깨하고 동무고. 근데 이거 풋사랑은 풋하고 사랑인데 풋사랑은 합성어는 아니잖아요. 파생어지. 왜? 풋이 접두사니까. 가깝다도 뭐 이거 뭐 다로 나눌 수가 없잖아. 날다 뛰다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뛰다 날 같은 건 접두사가 되는 거잖아요. 가깝다. 새 팔았다 새가 접두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팔았다에 새가 붙은 거니까. 맞죠? 새가 접두사고 날뛰다는 날다 플러스 뛰다거든요. 가깝다. 날뛰다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 알미꽃하고 어깨동무가 맞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알겠어요.